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2강 고대 문명 파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2강 고대 문명 파트입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고대 문명 파트하고는 서양사 했다가 각국사 했다가 중국사 했다가 마지막 현대사를 진행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많이 해요, 쌍사를. 근데 이제 세계사에서도 중국사를 같이 하면 너무 지겹죠? 그리고 어쨌든 중국사의 90%가 겹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 하는 중국사랑 세계사에서 하는 중국사랑 한 90% 겹칩니다. 살짝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 또 하다 보면 지겹죠. 그래서 이제 서양사 하다가 이제 그때쯤이면 동아시아사도 어느 정도 진행했으니까 이제 세계사에서 중국사를 복습하는 겸 다시 들어도 좋죠. 아니면 너무 지겨우면 또 쌍사하는 친구들은 세계사 중국사 파트 강의는 안 들어도 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교재 가지고 공부만 해도 돼요. 중국사는 그래도 되니까. 어쨌든 세계사는 서양사부터 진행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대 문명 파트입니다. 여기는 항상 1번으로 출제가 돼요. 그 말은 틀리지 맙시다. 아이고, 다른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럼 문명이 뭐냐면, 문명은 어느 정도 도시를 가지고 있고 농경과 문자가 존재하는 그 지역을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세계 역사에는 여러 문명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크게 4대 문명이라 해서 이 4개의 문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지중해 문명까지 추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치만 1호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이 둘만 시험에 나와요. 인더스랑 황혼은 1번 문제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을 좀 주로 살펴보고 인도, 중국, 지중해 문명은 선지로만 등장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선지 모아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괜찮습니다. 빈칸만 몇 번 채워보고. 아시겠죠? 그러면 각 문명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되냐면 지리, 그리고 문화, 종교 이렇게 특징을 구분해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수립돼요. 이 각 문명은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를 중심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요즘과 다르게 큰 강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물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강 근처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강이 근처에 있어야 농사를 짓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그 두 강 사이에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메소포타미아 그 4대 문명 지도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형이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 왕조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 중에서 아무르인이 수립한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누렸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가장 유명한 눈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에게 멸망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적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문자는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요. 왜 쐐기 문자라고 하냐면 쐐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근데 문자들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해서 이게 뾰족하게 생긴 걸 쐐기라고 하거든요. 이 쐐기를 박다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하고 여기는 숫자를 셀 때 60까지 세는 60진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달력은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어서 태음력을 활용했다고 해요. 여기는 신권 정치를 실시해서 왕이 곧 제사장입니다.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던 사회고요. 현세적 다신교. 그러니까 왜 현세적 다신교가 되냐면 여기 위에서 봤듯이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그리고 왕조의 교체가 잦죠. 전쟁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행복을 좀 기원하는 거죠. 그런 종교가 발달했는데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설립하고요. 이 현세적 다신교,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서사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성술도 발달했대요. 그 다음 이집트 문명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발달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대신 여기는 아프리카다 보니까 주변에 사막으로 이렇게 지형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때문에 외적들이 그 사막을 뚫고 침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도를 보여드릴게. 자 보면 요 근처인 사막이고요. 요 위에는 바다죠.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죠? 이집트 문명은. 그래서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하나의 통일 왕족이 길게 가요. 그래서 그걸 시대별로 끊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부르고요. 이집트 문명에서 어떤 문화가 발달했냐? 여기는 상용 문자. 그리고 여기는 십진법이 발달하고 아프리카는 확실히 그 태양이 강렬하죠, 덥죠. 그러니까 태양력이 발달해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면 내 땅에서 농사를 짓게 돼. 그러면 네 땅 내 땅 구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범람을 많이 해. 그럼 네 땅 내 땅 구분이 범람할 때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나무 짝대기로 땅 긋는 것처럼 이렇게 그으면 땅의 구분이 물 한 번 넘칠 때마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또 정확한 땅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사람들이 정확한 땅을 측정하는 방법이 발달해요. 그래서 측량술 기하학 그리고 또 농사에 관련된 천문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네 땅 내 땅. 그러니까 나일강 범람을 예측하고 또 나일강 범람할 때마다 내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학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알면 되고요. 또 이집트 하면 미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라 제작에 관한 의학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내세적 다신교 얘네는 그 메소포타미아보다 전쟁이 별로 없었죠.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현실에도 이렇게 좋은데 죽어서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뒤의 세상 내세에서도 안녕을 기원하는 내세적 다신교가 발달했고요. 그래서 태양신 라도 숭배를 하고 종교 관련된 스핑크스 유물도 있고요. 미라는 죽어서 좋은 곳 가라라는 의미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피라미드도 있고요. 파라오들 그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들의 무덤이죠. 피라미드가 사자의 설하는 책도 만듭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도 문명이나 중국 문명은 천지로만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 인도 문명은 아직 이 불명확한 게 많다고 해요. 인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나오나 싶어요. 여러분 그 역사 유튜브 채널 하나 추천해주면 공부할 땐 볼 생각 하지 말고요. 수능 끝나면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또 수능 끝나면 이런 거 보기 싫죠. 막 오히려 재밌는 거 보지. 그래도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나는 역사를 보다 여기 많이 봐요. 여기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교수님들 설명 잘해주시고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교양 역사. 아니면 근데 교양치고는 굉장히 딥해. 그래서 재밌어서 저도 자주 봐요. 추천드려요. 어쨌든 여기는 인더스강 위주로 발달했고요. 계획도시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등 계획도시가 수립됩니다. 이때 근데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 진짜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더스강이에요.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렸다가 겐지스강 오른쪽이 겐지스강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안들이 겐지스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철제 농기구나 관계 사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요. 얘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카스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확립합니다. 왜? 정복지의 원주민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정복지에 있던 기존 원주민들을 낮은 계급으로 낮춰서 자기들이 그 사람 정복지 원주민들을 지배하려는 목표였죠. 그리고 이제 브라만교라는 종교도 만들고 그 브라만교의 경전으로 베다도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문명. 이제 화상주까지를 중국 문명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화상주가 중국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황홀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적이 아직 정확하게 발굴되지 않았어요. 지금 연구 중인 것 같아서 기록상의 왕조라고만 알면 되고, 상나라는 우선 신권 정치예요. 재정 일치 사회, 왕이 곧 제사장이고 갑골문, 이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치고 수도가 은인데 그 은에서 은허 유적이 발견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음력 쓴 거 알죠? 그래서 태음력을 많이 쓰고요. 순장 같이 묻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뭐 아내라든지 노비들을 같이 묻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주나라는 이제부터 주나라 수도는 호경이었는데 이 주나라가 견용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러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경일 때 주나라를 서주, 러양일 때 주나라를 동주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동주일 때부터가 춘추 전국시대 시작이야. 요거는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주나라 특징은 봉건제. 이제 그 자기 친척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덕치주의. 이 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이런 거고요. 천명사상. 천명. 나 왕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너네들을 통치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뭐 이런 거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해서 중국 문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번성했고요. 바빌로니아 왕국도 멸망시킵니다. 이 지중해 문명은 지중해에서 발달한 여러 문명인데 히타이트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서 발달했어요. 그리고 페니키아는 튀르키보다 조금 아래쪽, 지금의 약간 이스라엘 쪽 그쪽에서 발달해요. 얘네는 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식민지랑 그걸 건설하고요. 표운 문자를 발명해. 근데 요게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헤브라이라는 나라로 탄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하는데 지역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이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고 헤브라이에서 유대교가 탄생하죠. 그리고 유대교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죠? 요 지중해 문명도 선지로 가끔 그리스, 로마 요 문제들 선지에서 가끔 등장하니까 요 특징들만 주로 선지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대 문명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했고 우리 다음 그리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